네, 이번 시간엔 재화의 공급과 간주 공급에 대해 살펴봅니다. 지금 시간이 새벽인데요. 밖에 귀뚜라미 소리가 이게 지금 계속 크게 울리네요. 아, 참 늦은 밤 시간에 이렇게 혼자 벽을 보고 강의 녹음하려니까 상당히 어색합니다. 코로나 사태 언제 끝날지 참. 자, 일단 용어 간주와 추정 이 단어에 대해 구분해보죠. 자, 이 A라는 사람이 뭐뭐임을 주장한다, 뭐뭐라고 추정한다 라고 주장을 하죠. 자, 만약 B가 A의 주장에 대해 타당한 반론을 제기할 경우 A의 주장은 배제되거나 배척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A가 뭐뭐라고 간주한다 는 주장할 경우 B가 어떤 반론이나 그럴싸한 증거를 들이대도 A는 A의 주장은 배제되거나 배척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추정의 경우에는 뒤집어질 수 있지만 간주한다 라고 해버리면 뒤집어지지 않는 것이죠. 법에서 뭐뭐임을 간주한다고 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냥 그 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은 법에서 뭐뭐임을 간주한다라고 하면 뭐 불만이 있든 그게 뭐 문제가 있든 그냥 무조건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간주란 용어 굉장히 강력한 용어인데요. 자, 그럼 세법에서 간주 공급이란 무슨 뜻일까요? 그렇습니다. 뭐 얼핏 공급이 아닌 것 같아도 세법이 그냥 공급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납세 의무자는 이러한 간주 공급에 해당되면 그냥 그걸 공급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세법이 그렇게 본다는 것이기 때문에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이 간주란 말과 같은 말이 의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공급으로 의지한다, 공급으로 간주한다, 간주 공급, 의제 공급, 공급 의제 다 같은 말입니다. 간주와 의제는 같은 말이라는 거. 자, 세법에서 공급으로 의지한다 또는 공급 의제란 공급으로 간주한다 또는 간주 공급이란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세법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의제란 말과 간주란 말 제가 막 섞어 쓸 거예요. 같은 말이라는 거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부가가치세법에서 재화의 공급이란 무엇이며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에는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죠. 자, 재화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재화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물건이나 권리가 재화인데요.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유체물을 우리 세법에서는 물건이라고 합니다. 가스, 열, 전기 등도 이 물건에 해당되죠. 자, 이 가스요금 고지서인데요. 오른쪽 하단에 주식회사 예스코가 일배동의 어떤 집에 가스를 공급하고 그림과 같은 청구서를 날린 것이죠. 자, 이 청구서를 부가가치세 관점에서 한번 해석해 봅시다. 예스코가 재화, 즉 가스를 공급하는 공급자이고요. 일패동의 이 어느 분이 예스코로부터 가스를 공급받은 자가 되는 것이죠. 자, 이 예스코와 일패동의 어느 주민 간에 가스라는 재화를 공급하고 받은 거래가 일어난 것이고, 자, 그 대가로 공급자인 예스코는 일패동의 어느 주민인 공급받는 자에게 이와 같은 가스요금 청구서를 보낸 거죠. 자, 왼쪽 그 청구 상세 내역을 보시면, 자, 월 기본요금 850원에
한 달 동안 사용한 그 가스 사용량에 따른 요금 85,080원. 둘의 합계 금액이 85,930원인데요. 요 85,930원이 바로 이 가스라는 재화의 공급거래에서 공급 가액이 되는 것이죠. 자, 이 가스의 공급은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며, 자, 가스의 공급에는 면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급가액 85,930원의 10%, 즉 8,593원의 부가가치세가 붙어서 청구되는 것이죠. 그래서 총 청구 금액은 기본요금과 사용요금 합계금액, 즉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그 공급가액 10%가 붙어서 총 얼마가 청구되는 것입니까? 94,520원. 이 94,520원이 바로 공급 대가가 되는 것이죠. 이해가시죠? 자, 다시 원래 교환으로 돌아갑시다. 자, 물건 외에도요, 권리도 재화입니다. 특허권도 권리고요, 저작권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권리가. 자, 저작권 예를 들어볼게요. 자, 요즘 BTS 너무 잘 나가죠? 네. 자, 방시혁이 빅 엔터테인먼트인가요? BTS가 소속된 소속사, 거기에 대표, 의장이기도 하지만 이 방시혁은 원래 전업이 작곡가죠. 그래서 이 BTS의 히트곡 페이크 러브의 작곡을 이 방시혁이 했죠. 따라서 작곡자로서 방시혁은 이 BTS의 페이크 러브에 대한 저작권을 갖습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 방시혁이 페이크 러브에 대한 저작권을 JYP의 박진영에게 20억 원에 판다고 가정합시다. 공급가액 기준 20억이죠. 자, 이렇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될까요? 과세됩니다. 자, 저작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서 재화이고요. 이 저작권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기 때문에 20억 원의 10%, 즉 2억 원의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결국 방시혁은 박진영에게 20억 원 플러스 2억 원을 거래 징수하여 추가로 세무서에 그 2억 원을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방시혁은 결국 뭐예요? 이 저작권 양도의 거래에서 납세의 인사가 되는 것이죠. 자, 물론 박진영은 사업자로서 이 저작권을 이용하여 소비자, 즉 일반 대중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죠. 이 경우 박진영은 사업자가 됩니다. 자, 박진영은요, 이 저작권으로 일반 대중에게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목적으로 저작권을 구입한 것이죠. 자, 따라서 사업자인 박진영은 저작권을 매입하는데 아까 방시혁에게 2억 원 거래징수 당했죠? 그쵸? 그럼 이 박진영은요, 보고서 신고할 때 이 2억 원 돌려달라고 세무서에 환급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세무서는 당연히 환급을 위해 돌려주죠. 왜냐하면 이 저작권의 최종 소비자가 박진영이 아니고요. 박진영은 최종 소비자가 아니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 이 저작권을 매입한 사업자이기 때문에 부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환급 신청을 해서 부담한 매입세 2억 원을 돌려받은 것이죠. 그 얘기는 만약 박진영이 이 저작권을 일반 대중을 위한 부가가치 창출에 사용하지 않고 감상용으로, 그러니까 자기의 기쁨을 위해 그냥 이렇게 모셔두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박진영이 그 저작권의 최종 소비자로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하게 되는 게 원칙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방시혁이 저작권을 박진영에게 양도할 경우 이는 재화의 공급이지만 박진영에게 일정 기간 빌려줄 경우 이를 대여한다고 하는데요. 이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 서비스, 즉 용역의 공급을 본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나 용역이랑 같은 말입니다. 자, 결국 권리의 양도는, 저작권과 같은 권리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고요. 저작권과 같은 권리의 대여는 서비스, 즉
용역의 공급을 본다는 거 여러분 분명히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재화로 보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요. 수표나 어음, 상품권, 주식, 채권 등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나타내지만 재화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거래를 완결하는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재화로 보는 권리가 있는데요. 참고증권, 선화증권, 화물상환증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들은 비록 종이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그 종이에 그 물건이 실려 있는 것과 똑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위에 그 해당 물건이 실려 다니는, 그래서 그 물건과 똑같은 어떤 그 실체라고 보는 거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구체적으로 제가 창고에 상품을 가득 재워놓습니다. 물론 이 창고의 상품을 저는 팔기 위해 일단 창고에 재워놓은 거죠. 그런데요, 이 창고의 상품을 어떤 상인에게 한 번에 팔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제가 이 상품을, 창고의 상품을 차에 싣고 다니거나 입고 다닐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이 일반적인 상거래에서는 이를 위해서 고안한 게 바로 창고증권입니다. 즉, 이 창고증권은요, 비록 종이지만 그 창고 안의 상품이 그 안에 실려있는 효력을 갖습니다. 그렇죠? 결국 창고증권이 상품인 것이죠. 따라서 창고증권을 양도한다는 것은 상품, 즉 재화를 공급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주식 같은 종이는 재화로 보지 않지만 이 창고증권, 상품과 똑같은 창고증권의 경우 재화로 보고 이 창고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자, 그 다음 현물출자 관련해서 살펴볼 텐데요. 현물출자가 재화의 공급인지 아닌지 잘 따져보세요. 자, 사업자인 제가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의 주주입니다. 이렇게 가정하는 것이죠. 자, 제가 갖고 있던 삼성물산의 주식을 제가 삼성전자에 제공합니다. 이 공급 거래에 부가가치세가 붙을까요? 그렇습니다. 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은 아까 거래의 완결수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따라서 재화가 아닙니다. 제가 만약 삼성전자에, 그러니까 뭡니까? 이 주식을 제공하는 건 뭐예요? 주식의 재화가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붙지 않죠. 그런데요, 제가 만약에 삼성전자에 제 소유의 건물을 양도합니다. 자, 이처럼 주주가 물건을 회사에 제공하는 것을 현물 출자라고 합니다. 자,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붙을까요? 붙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은 재화이고요. 유체물이니까요. 이 재화를 인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물, 즉 건물과 같은 현물 출자를 할 경우 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자, 실질적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이란 그 실질이 재화의 공급이 아니기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A에게, 그러니까 A가 B에게, 제가 아니고 A입니다. A가 B에게 돈을 불리기 위한 담보 제공의 목적으로 자기가 소유한 건물을 B에게 등기이전해 주는 것이죠. 그럼 형식상 양도한 겁니다. 건물을. 그런데요, 이 계약상으로는, 즉 형식적으로는 분명히 등기이전을 했으니 재화의 공급 같아 보이지만 그 실질은 뭡니까? 담보 제공의 목적으로 양도한 것이죠. 따라서 그 실질을 따져서 형식적으로는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실질이 재화의 공급이 아니기 때문에 재화의 공급을 물어보지 않는 것이죠. 담보 제공, 재화의 공급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픽과 애니메이션이 있는 자료화면을 통해 보다
확실히 이해하고 오도록 하죠. 제공은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 등으로 이제 요 부동산이나 동산이나 부동산 권리를 제공하는 건데요. 자, 이제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렸어요.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돈을 빌리는데 그거에 대해 이제 갚겠다는 이제 보증으로 이제 담보를 제공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담보물은요, 이제 과세 대상이 아닌 겁니다. 왜냐면 다시 돌려받을 거잖아요. 다시 돈을 이제 갚으면, 그쵸? 그렇게. 양도를 살펴보죠.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바로 자, A와 B 둘 다 의사라고 합시다. A가 자기 소유의 병원을 통째로 B에게 전부 양도하려고 합니다. 아마 이 A라는 그 의사가 이제 병원을 그만두려고 하는 것 같아요. 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이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라고 하는데요. 자,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분명히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에 해당합니다. 그런데요, 부가가치세법은 이러한 사업의 포괄 양도를 공급하고 보지 않습니다. 즉 실질은 공급인데요. 부가시세법이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자, 부가가치세법 관점에서 A도 B도 병원이라는 개인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인데요. 병원의 공급가액이 100억 원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공급가액 기준 100억 원의 병원을 만약 공급으로 본다면, 뭐 실질이 공급이니까요. 그냥 공급으로 본다면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A는 공급가액 100억 원에 그 10%인 10억 원을 B로부터 거래 징수해서 10억 원을 세무서에 신고하고 합니다. 자, 그 다음 B는 최종 소비자가 아니고 사업자이기 때문에 병원 매입 시 부담한 10억 원을 세무서에 돌려달라고 신청을 하죠. 세무서는 당연히 돌려줍니다. 전날에 그 기억나시죠? 자, 결국 세무서에게는요, A로부터 받은 10억 원을 다시 B에게 돌려주기 때문에 과세 징수된 금액이 없어요. 뭐 A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B로부터 거래 징수해서 낸 것뿐이니까 뭐 A도 덕본 거 없어요. 그 다음에 B는 10억 원을 A한테 거래 징수 당했다가, 그쵸? 일정 기간이 흐른 다음에 환급 신청을 돌려받기 때문에 B도, 그죠? 네, 특별한 손해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요, 거래 징수 당한 시점, B가 A로부터 거래 징수 10억 원을 거래 징수 당한 시점과 그 다음에 10억 원을 다시 세무서부터 돌려받는 그 사이의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한 7, 8개월 돼요. 그러니까 사업자들에게는요, 이 10억이라는 큰 돈을 한 뭐 반년 이상 놀리면요, 타격이 있습니다. 어떤 자금 유통에 압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세무서나 A나 B나 특별히 뭐 덕보는 것도 없고 이득할 것도 없는데 그 실질이 공급이기 때문에, 그죠? 원칙에 따라서 거래 징수하고 환급 신청하고 돌려받고 이렇게 해서 A도 B도 세무서도 또 특별한 덕을 보는 것도 아닌데, 그죠? 결국 뭐 받고 돌려주고 하니까, 그쵸? 근데 문제는 뭐냐면 B의 경우 10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뭐예요? 한 8개월 이상, 그쵸? 예, 못 돌리니까 자금 압박을 받는 것이죠. 그쵸? 예, 그래서요, 세법은 어차피 뭐 A도 B도 세무서도 특별히 덕보는 것도 없는데 굳이, 그죠? 예, 이렇게 뭐 세금 거래 징수하고 다시 돌려주고 하는 걸 생략해버리자는 거죠. 그쵸? 생략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업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분명히 뭡니까? 이거 공급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가세를 거래징수하고 다시 환급 신청해서 돌려받고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죠? 실질이 공급이니까 그걸 그냥, 예, 그냥 자금 압박만 줄 뿐이니까 이거 그냥 하지 말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즉 사업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예, 부가치세법은 공급을 안 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A는 B한테 100억 원에 10% 거래징수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예요? B는 병원 매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이 없으니까 뭐 신청할 필요도 없고 낼 필요도 없고 돌아받을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하자는 거죠. 그죠? 네. 결국 이건요, 이 사업 양도에는요, 실질은 공급이지만 분명히 뭐예요?
어떤 자금 압박에 그 사업자의 자금 압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공급으로 보지 않고 뭐 거래 증수하고 돌려보고 이런 거 하지 말자는 거. 그래픽과 애니메이션이 있는 자료화면을 통해 보다 확실히 이해하고 오도록 하죠. 양도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실적 공고를 보지 않습니다. 이제 사업 포괄 양도죠. 중요하죠. 이거. 실무에서 자주 일어나죠. 예를 들어서 원래 이렇게 사업 포괄량 전체 양도라는 걸 말해요. 전체 모든 사업을 사업 관련된 거 인건비 예를 들어서 인건비며 아니 지금 고용한 사람이면 모든 재고든 지금 유형자산을 갖고 있는 것들 건물 다 한 번에 넘기는 거예요. 이걸 사업 포괄 양도라고 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다 원래는 세금계에서 끊어야 되는 거예요. 양수자한테. 그런데 요걸 한 번에 전체를 다 넘기면 요거를 이제 과세 거래로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냐면요. 예를 들어서 올해 7월 1일에 이런 양수자가 전체 이 사업을 10억 공급가액 10억을 가지고 양수를 했어요. 자, 그럼 부가세 1억이죠. 만약에 과세 대상이라고 봤을 때 지금 어떻게 되는지 보는 게 문제점이 뭔지. 과세 대상을 봤으면 자, 양수자가 1억까지 다 줘야 돼요. 그쵸? 거래 징수 당하잖아요. 우리 다 공부했죠. 거래 징수가 되기 때문에 1억을 줘야 됩니다. 현금 11억을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7월 1일에 이게 발생이 됐다고 볼게요. 자, 그러면 이 어차피 양도자는 부가세 1억은 이제 납부를 해야 되는 거고, 근데 내년 1월 25일에 신고 납부를 하죠.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 양수자도 이건 이제 거래 징수된 거기 때문에 세금세를 받았으면 매입세 공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환급을 받아요. 없다고 보면 매출세액이. 자, 근데 이 환급은요 1월 25일 이후부터 30일이에요. 그러면 2월 말에 오는 겁니다. 그렇죠? 환급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7월 1일에 이렇게 현금 11억을 주면서 1억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부가세가. 그럼 7개월 동안 어차피 내고 돌려받을 건데 이 환금 돌려받죠? 7개월 동안 1억에 대한 자금 융통이 안 되죠. 이해 가시죠? 자금의 원활하게 흐름이 안 돼요. 사업자 같은 게 중요한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런 것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사업 포괄 양도 같은 경우에는 과세거래를 보지 아예 않는 겁니다. 이해 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과세거래를 보지 않으면 1억을 줄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양수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 양수자가 자금 부담이 줄어들죠. 그렇기 때문에 과세거래를 보지 않는 거예요. 사업 포괄 양도. 반대의 경우도 있겠네요. 반대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실질은 공급이 아니지만 공급으로 의제 또는 간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6가지의 케이스가 나오는데요. 이 6가지가 바로 실질은 공급이 아니지만 부가세세법이 공급으로 보는 것, 공급으로 의지하는 것, 공급으로 간주하는 것들입니다. 자, 면세 사업으로 전형할 경우 공급으로 본다는 것이죠. 2번, 비영업용 소형 수용차와 그 유지에 사용할 경우 공급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3번, 개인적 공급의 경우 공급으로 본다는 거고요. 사업상 증여의 경우도 공급으로 본다는 거고, 폐업 없이 잔존 제어의 경우에도 공급으로 본다는 거고, 판매 목적 타석점 반출의 경우에도 공급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하나 우리 뜯어서 찬찬히 볼 건데요. 자, 이 공급 의제, 간주 공급은요, 하여튼 부가가치세가 들어가는 뭐 회계사, 세무사, 세무공무원 시험, 정말 모든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는 주제입니다. 자격증 시험은 물론 포함해서요. 네. 자, 그럼 일단 왜 이 부가가치세법이 공급의제 규정을 두어서 그 실질이 공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급으로 보는지, 간주하는지, 의지하는지 그 이유를 찬찬히 짚어보죠. 자, 6분 정도의 자료 한번 보고 오시죠. 매우 중요한 점입니다. 자, 저는 이거 한 3번 이상 볼 거를 권해드려요. 자, 자료화면 보고 오시죠. 전체 자기가 공급하는 값에서 이거죠. 이 전체 공급하면 뭐예요? 전체 전 단계 누적 부가가치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전 단계를 다 빼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해 가시죠? 이게 중요합니다. 일단은 이렇게 공급하는 값은요, 자기가 창출한 부가가치뿐만이 아니고 전 단계의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미리 이렇게 빼주는 것이죠. 왜요? 왜 빼주는 거예요? 이미 이건 다 과세됐잖아요. 그쵸? 어쨌든 세금 계산서 있어야 되긴 하지만, 그죠? 세금 계산서 발행을 다 이렇게 해서 매입세 공제를 받으려면 세금 계산서가 있어야 되지만, 어쨌든 요걸 보면요, 일단은 이 사람을 가지고 볼게요. 그러면 2,000원 중에서 이미 이 700원은 이미 전 단계에서 세금이 해결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빼주는 거예요. 그 개념을 잘 머리에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빼주는 것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중과세, 이미 전 단계에서 과세가 됐기 때문에 빼주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이중과세를 제거를 위해서 미리 공제라는 겁니다. 미리 공제한다는 개념이 저랑 같이 공부할 건데, 미리 공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제가 뭐냐면요, 과세 사업을 위해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제한화 용역을 전제로 합니다. 이렇게 빼주는 건요. 왜냐면 요게 과세가 되어야, 요거 이 위에 지금 매출에 관련된 공급가액이 이게 과세가 되어야 이중과세가 문제가 생기죠. 그쵸? 이중과세 문제가 생기니까 그거를 제거해 주기 위해서 밑에 걸 빼주는 겁니다. 매입세액을. 이 개념 이해되세요? 요 개념이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중과세 제거를 위해서 빼주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볼 수 있죠. 왜냐면 전제가 과세 사업에 사용할 거기 때문에 어차피 과세가 될 거죠. 그러니까 이중과세가 됩니다. 이중과세가 돼서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빼주는 거예요. 매입세 공제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 이중과세 제거를 위해서 미리 공제해준다는 개념을 저랑 좀 공부를 좀 할게요. 요렇게 저번 시간에 공부를 했죠. 대방사를 가지고 보겠습니다. 자, 2,000원이 과세가 돼서 700원을 빼준다 그랬어요. 이중과세가 되기 때문에 빼주는 거예요. 그죠? 이 700원은 이미 이 전 단계에서 세금이 완료가 됐으니까 빼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700원, 이 매입세 요 사온 거가 이게 현재 2020년도에 다 쓸 수 있지만 다 못 쓸 수도 있잖아요. 그쵸? 맞아요? 이 700원 전체 사온 거 중에서 이게 전체 팔린 게 아니고 이게 나중에 만들어져서 팔릴 수 있잖아요. 그게 재고라고 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거랑 상관없이 현재 팔든 2020년도에 팔든 아니면 나중에 팔든 상관없이 이 700원을 다 지금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맞아요? 그 매입 당시에 다 그냥 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그쵸? 원래는 아니죠. 원래는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이번에 팔린 거에 대해서만 매입세 공제를 해줘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는다고요. 그렇게 할 수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팔 것까지도 요걸 가지고 나중에 팔 거 아니에요. 700원 주고 사왔으면.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팔 것도 미리 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이해 갔어요? 다시 읽어볼게요. 이중과세 제거를 위해서 미리 공제해주는 개념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 700원에 사와서 2,000원에 만들 게 사실은 이 700원을 전체다 만드는 게 아니죠. 나중에 이 700원 중에서 나중에 만들어서 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재고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미리 공제해 주는 것도 포함이 돼서 전제를 다시 읽어보면 과세 사업을 위해서 사용하였거나 아니면 사용하리에요. 맞아요? 이게 재고죠. 사용할 것도 빼주는 거예요. 지금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용하리. 그래서 이렇게 빼주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이 빼주는 거에 대한 기본 개념을 지금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렇죠? 조금 더 어려운 개념이었죠. 어쨌든 매입세 공제를 해주는데, 매입세 공제 해준 이유는 과세가 돼서 이미 또 세금을 걷어 들일 거기 때문에 이중과세 때문에 빼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요렇게 빼줬어요. 빼줬는데 왜 빼줬다고 했을까? 전제가 과세 사업에 사용할 거니까 빼준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과세 사업에 사용을 안 했다. 그러면 이걸 빼줄 필요가 없죠. 이해가요? 빼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빼줄 필요가 없어서 매입세액을 추징해야 돼요. 맞아요? 이렇게 뺐으면 나중에 과세 사업에 안 사용했으면 빼줘야 되잖아요. 매입세액을 받았으니까. 원래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쵸? 이중과세가 안 되기 때문에 원래는 매입세액을 받으면 안 되는데 미리 받았기 때문에 과세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매입세액을 추징하는 겁니다. 이해가죠? 그게 공급의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요, 매입세액을 추징하는 것까지 이해됐죠? 안 되면 다시 돌아보고 오셔서 이게 공급의제 간주공급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매입세액을 추징을 해야 되는데 그 매입세액을 취소하는 게 추징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하냐? 부가세에서 공급으로 보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공급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매입세액이 마이너스죠. 미리 받아놨잖아요. 매입세액을. 원래는 받으면 안 되는 거죠. 과세 사업에 안 사용했으니까. 근데 그걸 취소라는 거예요. 취소는 산식으로 마이너스죠. 그래서 플러스로 보는 거예요. 이게 공급으로 보는 겁니다. 부가세에서. 그래서 공급 의제라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 공급 의제라는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이 공급 의제는 정리를 하면요. 공급이 아니에요. 그 의제라는 거죠. 왜요? 매입세액을 추징하는 거기 때문에 공급 의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애초에 매입세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매입세 추징도 없겠죠. 맞아요? 예, 매입세액을 애초에 받았기 때문에 매입세액을 추징하는 거잖아요. 왜? 과세사업에 사용할 줄 알고 매입세 공제를 해줬는데 그게 과세사업에 안 사용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매입세 추징을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애초에 매입세 공제를 받지 않았어요. 아예. 그러면 매입세 추징도 없겠죠? 이건 당연한 얘기예요. 그죠? 저랑 같이 해서 이해했으면. 그래서 전제가 매입세 공제가 되는 거예요. 매입세 공제가 되어야 매입세 추징을 할 거 아니에요. 자, 부가가치세법이 공급 의제 규정을 두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앞서 방금 본 자료 화면은요, 그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 즉 매입세 공제를 먼저 해주면 결과적으로 안 될 것을 해준 결과가 되어서 이를 다시 추징하기 위해 공급 의제를 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죠. 방금 본 자료를 통해.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에 해당되는 케이스가 어떤 게 있는지 전부 5가지죠. 아까 살펴본 1. 면세사업 전형부터 5. 폐업 잔존제와 이 5가지가 바로 뭡니까? 네. 결과적으로 매입세 공제를 해주면 안 될 것을 해주었기에 이를 다시 추정하기 위해 공급의제를 보는 5가지의 케이스에 해당되는 것이죠. 하나하나 살펴보죠. 자료화면을 통해. 면세사업으로 전형입니다. 즉 과세 사용할 줄 알고 이 매입세 공제를 해준 거예요. 볼게요. 과세사업에 사용할 줄 알고 이 기계를 세금 계산서를 받고 매입세 공제를 했어요. 맞아요? 그럼 나중에 과세사업에 개송할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면세사업에 쓴 겁니다. 그럼 면세사업에 쓰면 면세사업자는 저희가 공부했지만 부가가치세 의무자가 아니잖아요. 신고 의무자가. 그러면 과세를 하지 않죠. 그럼 부가세를 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중과세라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이해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중과세를 해결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매입세 공제를 받으면 안 돼요. 그런데 매입세 공제를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추징을 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이중과세 제거를 위해서 매입세 공제 해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처음에. 근데 매입세 공제를 받았죠. 그래서 매입세 추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급 의제가 되는 겁니다. 네, 그쵸? 예를 들어서 약사님 같은 경우에 겸용사업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약을 판매하는 건 과세사업이고요. 전문약, 우리 이제 병원 가서 조제하면 이제 이건 전문약인데 이건 조제예요. 이건 이제 면세입니다. 면세 파트 가서 다 공부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계를 과세사업에 사용할 줄 알고 매입세 공제를 받은 건데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조제에 쓴 것이죠. 그죠? 조제에 쓰면은 면세사업에 쓰는 거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를 애초에 받으면 안 돼요. 근데 받았기 때문에 요거를 매입세에 추징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거나 임차하거나 또는 이제 구입하는 경우 볼게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가 합쳐진 말이에요. 그리고 그 유지에 따른 것인데 요거는 사업과 완전히 무관하다고 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개인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너무 커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 일일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아예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아예 이건 세금 계산서를 받다 하더라도 매입세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 매입세 불공제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건 뒤에 가서 다시 공부할 거예요. 그런데 비영업용이라는 말은요, 영업용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영업용이 아니라는 건요, 부가가치세법상 정해져 있어요. 영업용 이렇게만 됩니다. 운수업이나 자동차 판매업이나 자동차 임대업이나 운전학원업이나 경비업, 출동 차량 한정이에요. 요것만 영업용이에요. 부가가치세법상. 요거 외에는 다 비영업용이에요. 이해가요? 그래서 업무용으로 쓴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비영업용인 거예요. 이해가요? 왜냐면 부가가치세법상 영업용은 다 요거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요 업무용이라 하더라도 비영업용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볼게요. 일반 회사가 업무용으로 쓴다. 대표님의 차든 아니면 직원의 출장용 차든 다 이거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업용이 아닌 거예요. 이해가세요? 영업용 옆에 요렇게 5가지만 영업용인 거예요. 자, 근데 예를 들어서 택시 회사의 택시 운수업이죠? 운수업이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영업용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쵸? 근데 택시 회사라 하더라도, 자, 다시 보면 택시 회사라 하더라도 대표님의 차나 직원의 차 요런 것들은 영업용이 아닌 거예요. 그 운수업에 대해서 운수업에 필요한 요런 택시들만 영업용이 되는 겁니다.
그쵸?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대표님의 차나 직원 차 같은 경우에는. 자, 그리고 소형 승용차는요, 이건 개별 소비세법에 과세가 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정원 8인 이하의 승용차고요. 그리고 100이랑 1000cc 이하는 제외예요. 대신에 모닝이나 스파크, 레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은 제외입니다. 그리고 이륜 자동차 당연히 소형 승용차에 포함이 되고, 캠핑용이나 전기 자동차 다 소형 승용차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요런 것들만 제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닝 스파크나 뭐 카니발 스타렉스 이런 포터 이런 것들은 소형 승용차에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소형 승용차에 포함이 안 되니까 이 해당에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비영업용이랑 소형 승용차가 동시에 충족이 돼야 돼요. 동시에 충족이 되는 것들이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매입세 공제. 헷갈리실까봐 써놓을게요. 이거 지금 실무자분들 많이 헷갈리시죠?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데, 안 되는 게 요 두 개가 동시에 충족이 돼야 된다고요. 그쵸? 그래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일반 사업, 일반 회사예요. 일반 회사면 영업용이 아니죠. 영업용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소형 승용차예요. 이해가요? 소형 승용차. 요렇게 되어야지 매입세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요. 요 두 가지가 동시에 충족이 돼야 된다고. 영업용이 아니어야 되고 소형 승용차여야 됩니다. 첫 번째랑 두 번째 요건이 충족이 돼야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요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금 계산서를 받더라도 불공제 사유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영업용이에요.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소형 승용차를 샀어요. 매입세 공제가 되죠. 이해됐어요? 영업용으로 쓰는 거죠. 택시 회사에서 뭐 요런 거를 소나타를 샀거나 아니면 전기차를 샀어요. 하이브리드를 샀어요. 그러면 이 택시 회사에서 운수업을 쓸 거니까 되는 거고, 또 마찬가지로 이것도 되는 거죠. 이해가죠? 요거는 당연히 소형 승용차가 아니니까 당연히 되는 겁니다. 그쵸? 공급을 추진하지 않죠? 매입세 공제 대상이 되니까. 그죠? 그런데 만약에 영업용이 아닌 일반 회사에서 소형 승용차를 쓰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일반 회사에서 모닝이나 스파크나 카니발이나 스타렉스나 포터 요런 것들은 소형 승용차가 아니죠. 소형 승용차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다시 만약에 헷갈리시면 앞에 보고 오셔야 돼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회사에서도 요런 거는 매입세 공제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공급 의지를 추진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그거 볼게요. 이 동시에 충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이랑 무조건 무관하게 본다고 보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 대상이 아닌 거예요. 세금에서 매입세 불공제 사유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서요, 택시 회사가 이렇게 운수업이죠? 되는 거잖아요. 택시 회사가 이렇게 타이어를 샀어요. 타이어를 샀는데 택시 회사에 쓰려고 산 거예요. 택시 회사에 택시에 살라고 이 타이어를 산 겁니다. 자, 그럼 매입세 공제 받아서 세금세를 받고, 자, 그러면 문제 없죠, 이거는. 그런데 이 타이어를 택시에 쓴 게 아니고 대표님의 제네시스 같은 일반 차에 쓴 거예요. 요거는 영업용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매입세 공제를 추징해야겠죠. 그쵸? 매입세 공제 받았으면 안 됐잖아요. 요거는 매입세 추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개인적 공급.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공급 의제 간주 공급에 대한 개념만 세팅을 잘 하시면 요거 이제 다 하나하나 사유만 다른 것인지 똑같은 겁니다. 자, 개인적 공급도 세금세를 받았어요. 회사에 쓰려고 요런 것들 매입세 공제를 받았는데 요걸 이제 개인적으로 쓴 거죠. 그죠? 대표님이나 아니면은 직원들 용으로 쓴 거예요. 그냥 개인적으로 매입세 추징해야 됩니다. 그쵸? 근데 이게 실무상으로 사실 이런 것들은 판단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런 개인적 공급이나 사업상 증여 이런 것들은 쉽지가 않습니다. 사업상 증여 이제 접대를 했을 경우에는 매입세 추징을 해야 되는데 실무상으로 사실 거의 없죠. 신고하지 않죠. 쓸 줄 알고 이렇게 팔 줄 알고 이렇게 매입세 공제를 받았는데 불특정 다수한테 이제 증여를 한 거예요. 자, 이렇게 그럼 자투성이죠. 업무 무관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도 매입세 추징을 해야 됩니다. 이해 가세요? 그렇게 이것도 공급 의제로 해야 되고요. 폐업시 잔존제한 이제 실무에서 많이 발생하죠. 폐업시 잔존제한도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프린터 회사가 이렇게 다 이렇게 기계를 만들려고 다 이제 부품을 다 산 거예요. 세금세를 받고 매입세 공제 받았어요. 근데 만약 이걸 팔면요, 실질적 공급을 했으면 이 매입세 공제 잘 받은 거죠. 이해 가세요? 그런데 만약 실질적 공급 안 하고 폐업했어요. 폐업했으면 이 과세를 안 하잖아요. 폐업했으면 과세가 안 되면 이중 과세 문제가 없죠. 이중 과세 문제가 없어요. 그죠? 이중 과세 문제가 없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폐업 시 남아있는 잔존 제어에 대해서는 매입세 공제를 받았으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미리 매입세 공제를 받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입세 추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 의제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은 다 똑같아요. 이유만 다르지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면 안 됐는데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추징하는 겁니다. 그쵸? 그죠? 요거 다 이해됐죠? 그래서 매입세액 추징이에요. 그래서 공급으로 보고 매입세액 받았던 거를 취소해서 그것을 공급으로 보는 겁니다. 자, 부가가치세법이 공급의제 규정을 두는 두 번째 이유는요. 사업자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서인데요. 자, 자료화면을 통해 부가가치세법의 공급의제 규정으로 사업자가 어떻게 자금 부담을 덜게 되는지를 이해해 보죠. 자, 자료화면입니다.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뭐냐면요. 판매를 목적으로 타사업장에 반출하는 거예요. 자기의 사업장에 타사업장에 반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카페사 공장에서 만들어서 세일팀에 이제 보내고 그 세일팀에서 파는 거라고 볼게요. 자, 그럼 공장에서 사고 하는데 요것을 공급 의제로 보는 겁니다.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공급 의지를 보지 않는다라고 볼게요. 공급 의지를 보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1,000만원짜리 사왔어요. 그리고 1,000만원짜리를 이제 세일팀에 주겠죠? 그리고 세일팀에서 2,000만원에 판다고 볼게요. 근데 공급 의지로 이걸 보지 않으면 각각 사업장이잖아요. 우리 각각 사업장마다 다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뺀 게 이제 납부세액인데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는 매출이 없다고 보면 0원이고 근데 매입을 받았으니까 이거에 대한 10%인 100만원을 환급을 받을 거예요. 그쵸? 환급액이 발생하겠죠. 근데 이 세일팀에서는 각각 이제 사업장마다 다 신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2천만 원을 팔았죠. 그러면 여기는 2천만 원에 대한 200만 원을 이제 부가세 매출세로 내야 되고요. 그리고 매입세는 없다고 보면 없잖아요. 이거 공급이 아니니까 매입을 한 게 아니죠. 그죠? 그리고 0원이죠. 200만 원을 납부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거를 뭐 2021년 1월 25일에 신고 납부한다고 볼게요. 그러면 일단 갑회사예요. 그쵸? 갑회사인데 2021년 1월 25일 이후로 환급을 받아요. 그쵸? 여기선 환급을 받지만 여기서는 오른쪽 세일팀에선 200만 원을 2021년 1월 25일에 납부를 합니다. 이해가요? 어차피 이거 퉁치면 200만 원에서 100만 원 빼면 100만 원만 납부해도 되잖아요. 이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환급은 30일 이후에 나 환급이 돼요. 이제 환급은 나중에 가서 공부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금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 이거를 합쳐서 신고하게끔 요거를 공급 의지로 보는 겁니다. 이해 갔어요? 자, 볼게요. 만약에 이 공급 의지를 보면요. 이렇게 똑같은 아까 숫자를 가지고 보면 매출세액 자 이제 100원이 되죠. 100만 원이 되죠. 왜냐면 요거 공급 의지니까 매출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또 100만 원은 매입세액 지금 우리가 지금 매입한 거니까 그럼 0원입니다. 납부할 건. 그쵸? 이 공장에서 이제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요. 자, 이제 세일팀에서는 200만 원 요거에 대한 10%죠. 200만 원인데 100만 원을 뺄 수 있어요. 왜냐면 공급 의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사온 겁니다. 그래서 100만 원만 납부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래서 여기선 납부 안 해도 되고 여기서만 100만 원만 납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공급 의제로 봐줘야지 요렇게 퉁쳐서 납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2021년 1월 20일 신고만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냥 납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세금계에서 근데 무조건 발급을 해야 돼. 자, 부가가치세법의 공급의제 케이스는 총 6가지인데요. 이 6가지를 두 개의 범주로 분류할 수 있죠. 자, 1. 면세사업의 전용 2. 비영업용 소형수용차와 그 위주의 사용 3. 개인적 공급 4. 사업상 증명 5. 폐업 시 잔존재화 케이스의 경우 이들을 공급 위주로 보는 것은요. 매입세액을 추징하기 위한 목적의 공급 위주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6.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의 경우 이를 공급 위주로 보는 것은요. 사업자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이를 공급 위주로 보는 것이죠. 자, 이 내용들 워낙에 중요한 내용이라서요. 하나하나 여러분 천천히 다 살펴볼게요. 이거 절대로 한 번에 이해되면 이해될 수 없습니다. 이거 한 번에 이해되면 그리고 뭐 제가 드린 문제까지 다 풀 수 있으면 정말 부가세 천재죠. 세법 천재가 천재입니다. 제가 그런 거 본 적이 없어요. 자,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이걸 보고 또 보고 하셔야 돼요. 첫 번째 들었을 때랑 두 번째 들었을 때랑 세 번째 들었을 때랑 각각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네. 제가 이렇게 압축적으로 자료를 이렇게 압축하고 또 제 녹음도 최대한 간결하게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좀 자주 들으시려는, 반복해서 들으시려는 의미에서 자료도 압축하고 굉장히 이 녹음도 압축해서 하고 있는데요. 꼭 여러분 적어도 3번 이상
반복해서 들어보기를 권해드립니다.